반갑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뭐 배웠었지? 저번 시간에는 빛과 생물에 대해서 배웠죠. 빛이 생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우리 세기, 파장, 일조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봤다면 오늘은 거기 뒷부분으로 이어서 온도가 어떻게 생물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물, 토양, 공기까지 해서 나머지 부분 배워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 온도와 생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온도 같은 경우에는 동물과 식물로 크게 나눠집니다. 그럼 우리 첫 번째로 동물이 어떻게 온도에 적응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 같은 경우에는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정원 동물, 그리고 두 번째는 변온 동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변온 동물 같은 경우에는 주변 온도에 따라 체온이 변하는 동물을 우리는 변온 동물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정온 동물 같은 경우에는요, 주변 온도 상관없이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동물을 우리는 정온 동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변온 동물은 상관없이 정온 동물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의 기온에 따라서 몸집의 크기나 말단부의 크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이게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금부터 살펴볼 건데요. 먼저 우리 추운 지역, 즉 북극이 되겠지? 북극 쪽으로 갈수록 추우니까 추운 지역을 북극으로 하고요. 더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막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열 발산량부터 살펴볼 건데요. 우리 열 발산량 같은 경우에는요, 같은 말로 열을 얼마나 방출을 하는지를 의미를 합니다. 우리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추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열 방출이 클까 작을까? 추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열 발산이 작겠죠. 그럼 반대로 더운 지역, 사막과 같은 더운 지역에서는 열 발산량이 크겠죠. 우리도 더우면 옷을 벗잖아. 옷을 벗는 것처럼 열을 내뿜으려고 옷을 좀 더 벗는 것처럼 더운 지역에서는 열 발산량이 크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열 발산량이요, 몸의 형태 변화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몸집의 크기와 말단부의 크기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몸집부터 살펴봅시다. 몸집 같은 경우 추운 지역에서는 클까 작을까? 열을 좀 더 많이 저장하기 위해서 추운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몸집이 크겠죠. 반대로 더운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열을 저장할 필요가 없겠지. 그렇기 때문에 몸집의 크기는 작게 됩니다. 우리 그럼 다음으로 말단부 살펴봅시다. 말단부는 우리 제일 끝쪽, 귀, 꼬리, 손끝, 발끝, 그리고 코도 우리는 말단부에 해당이 되는데, 말단부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말단부엔 모세혈관이 많이 존재합니다. 말단부에는 모세혈관들이 많이 존재하게 되는데, 우리 모세혈관 내에는 뭐가 있지? 적혈구가 있겠죠. 그런 적혈구에는 열이 많이 존재하겠죠. 그런데 모세혈관에 열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세혈관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될까? 열 손실이 크게 되겠죠. 요거 바탕으로 그럼 추운 지역과 더운 지역 구분해 봅시다. 추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럼 말단부의 크기가 어떨까요?
추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열 손실이 크면 안 되겠죠. 모세혈관이 많이 존재하는 말단부가. 그래서 작게 됩니다. 반대로 더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열 손실이 커도 상관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말단부가 매우 큽니다. 됐죠? 여기까지 보고 이제 사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대표적인 예로 사막여우와 북극여우가 그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요거 선생님이 말풍선을 적어 놓긴 했는데 말풍선은 집에서 감정을 실어서 마치 내가 사막여우와 북극여우가 된 것 마냥 읽어보도록 하고요. 우리 사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화살표 방향을 쌤이 표시를 했는데 화살표 방향으로 갈수록 말단부의 크기가 작아지고요. 몸집의 크기는 커집니다. 그 이유는 우리 사막여우 같은 경우에는 사막이죠. 사막은 더운 지역이겠지. 더운 지역이고요. 하얀색은 북극여우죠. 북극 같은 경우에는 아까 봤을 때 추운 지역이겠죠. 그래서 기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말단부는 작아지고 몸집은 커진다는 거 여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예시였고요. 우리 그 예시 말고 또 다른 예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 변온동물부터 볼 건데요. 변온동물 같은 경우에는 대개의 파충류들, 뱀, 개구리 와 같은 파충류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예시를 살펴보면 뱀, 개구리 등은 주변 온도가 낮아지면 체내 물질 대사가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겨울잠을 잔다는 것. 그리고 카멜레온 같은 경우에는 온도 변화에 따라서 몸의 색을 바꾸어서 열을 조절한다. 흡수와 방출을 조절한다는 거. 그 예시 이해하고 있으면 되고요. 우리 정원동물도 또 다른 예시 봅시다. 정원동물은 아까 사막여우와 북극여우 여기 있죠. 3번 사막여우와 북극여우의 예시가 있었는데요. 그거 외에도 자주 나오는 건 철새, 즉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기러기들과 같은 철새가 계절에 따라서 이동하는 것, 서식지를 바꾸면서 지역을 이동하는 것이 그 예시가 되겠고요. 나머지로 곰, 박쥐 등 같은 포유류가 겨울에는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겨울잠을 자는 것까지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동물이 어떻게 온도 변화에 따라서 적응을 하는지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우리 식물은 또 어떻게 온도에 따라 적응을 하며 살아가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 식물 같은 경우에는 더운 지역, 추운 지역 안 나눌 거고요. 기온이 떨어질 때만 살펴볼 겁니다. 우리 기온이 떨어질 때를 좀 비슷한 의미로 뭐라고 얘기하지? 기온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 주변 공기가 건조해지죠. 그래서 우리 낙엽수와 침엽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 낙엽수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낙엽수 같은 경우에는요. 쌤 먼저 잎부터 그려볼게. 낙엽수 같은 경우에 기온이 떨어지게 되면 주변 공기가 건조해진다고 했습니다. 주변 공기가 건조해지다 보니 요 잎에 있던 수분들이요. 외부로 날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겠죠. 외부로 날아가게 되다 보니 수분이 너무 빠지게 되면요. 낙엽수 같은 경우에는 잎 속에 있던 엽록소가 파괴가 돼버립니다. 우리 엽록소가 파괴가 돼버리면 색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엽록소는 초록색인 거 알고 있죠? 그럼 엽록소가 파괴되면서 초록색은 잃어버리게 되고요. 대신에 초록색 대신에 황색이나 붉은색이 출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 지금 이 시점, 지금과 같은 계절을 주로 산에 뭐 구경하러 가지? 우리 단풍놀이 자주 가죠. 가을에. 그런 거와 같이 황색과 붉은색이 출현하면서 단풍나무나 우리가 그렇게 부르죠. 단풍나무나 은행나무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점점 더 건조해져서 겨울이 되면 우리 어떻게 될까? 겨울이 돼서 날씨가 점점 건조해져서 요 붉은색과 황색과 같은 색소까지 잃게 되면요. 수분 손실을 더 이상 많이 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수분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중에는 낙엽을 떨어뜨려요. 낙엽을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낙엽수의 특징이 되겠고요. 그럼 우리 두 번째로 침엽수 더 봅시다. 침엽수 같은 경우에는요. 종류가 뭐가 있냐면 소철, 동백나무, 소나무 등이 우리 침엽수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선생님은 동백나무를 예시로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동백나무 꽃 이쁘죠? 이 동백나무의 잎을 좀 더 자세하게 관찰하기 위해서 확대를 시켜보면요. 우리 요런 잎을 종종 관찰할 수 있을 건데요. 요 잎을 한번 자세히 살펴봅시다. 잎 표면이 어떻게 보이니? 이 표면이 반질반질하죠. 반질반질 코팅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음으로 해서 방수 효과가 생기게 되고요. 방수 효과가 생기게 되면서 우리는 침엽수 같은 경우에는 수분 손실을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요 코팅되어 있는 부분 부분을 좀 더 깊게 짚고 넘어가자면 요 코팅되어 있는 부분은 왜 어떻게 코팅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니 이 표면에 우리 저번 시간에 빛과 생물 하면서 잎의 단면도 봤다. 그죠? 잎의 단면도를 살펴봤을 때 구조 3개 있었어. 쌤이 중요하다고 했던 표피 조직과 울타래 조직과 해면 조직 있었죠. 기억하고 있나요? 그 중에서도 표피 조직의 윗부분에 큐티클 층이라는 것이 기온이 떨어지게 되면서 생기게 되면 큐티클 층에 의해서 코팅된 것처럼 보이게 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수분 손실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온도와 공기는 다 확인을 했고요. 다음으로 우리 물과 생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물과 생물 같은 경우에는요. 똑같이 식물과 동물로 나누어서 어떻게 생물이 적응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식물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식물 같은 경우에는요. 크게 건생과 수생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우리 건생식물의 대표적인 예로는 여기 쌤 사진 준비했죠. 사진에 나와 있는 선인장
선인장이 대표적인 얘가 되겠는데요. 선인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디에서 많이 살지? 건조한 지역에서 많이 살죠. 그렇기 때문에 건조한 지역에 사는 식물이라고 해서 우리는 건생식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식물 같은 경우에는 땅이 매우 건조하기 때문에 원래 있던 수분을 뺏기면 안 되고요. 있던 수분도 저장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분을 저장을 할 수 있는 저수 조직이 발달이 되어 있고요. 또 물을 더 많이 흡수를 하기 위해서 뿌리도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응 방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수분 증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인장 잎이 가시로 변해 있는 거 있고요. 수분 저장을 하는 기능으로는 쌤이 아까 말했던 저수 조직이 발달해 있는 거 예시로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고요. 우리 육상생물 같은 경우에는 다 발달되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육상생물 같은 경우에는 뿌리, 줄기, 잎 다 효율적으로 잘 발달되어 있구나 정도만 알고 그냥 지나가면 되고요. 두 번째로 우리 수생식물 볼 겁니다. 수생식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예시로 우리 연꽃을 자주 드는데 지금 사진도 준비해놨지. 연꽃은 주로 어느 지역에 잘 사나요? 수분이 많은, 물이 많은 지역.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것이 연꽃이지. 물이 많은 지역에 사는 게 바로 수생식물이기 때문에 수생식물 같은 경우에는요. 뿌리는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뿌리가 발달되어 있을 필요가 없어. 물이 많기 때문에 기존적으로. 뿌리가 발달되어 있지 않고요. 반면에 우리 공기는 잘 통해야겠죠. 공기가 잘 통해야 되기 때문에 통기 조직이라는 것이 발달되어 있어서 물 위에 잘 뜰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생식물 같은 경우에는요. 뿌리, 줄기 등은 발달되어 있지 않으나 물 위에 떠야 되기 때문에 통기 조직이라는 것이 발달되어 있다. 라고 기억해 놓으면 되고요. 이렇게 식물이 어떻게 적응하는지 봤다면 두 번째로 우리 동물은 어떻게 적응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동물 같은 경우에는요. 수분 손실을 막아야 해. 수분 손실을 막기 위해서 여기 보면 파충류나 곤충류 같은 경우에는요. 표면에 껍데기 표면에 키틴질이라고 하는 성분으로 표면이 덮여 있고요. 그 다음에 파충류나 달걀, 조류의 알 같은 경우에는요. 단단한 껍데기 단단한 껍데기를 외부에 딱 유지를 하게 되면서 안에 있던 수분들이 날아가는 것을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요 예시들은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사막가에 사는 낙타 같은 경우에도요. 수분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딱 적응을 하는데 요때 낙타 같은 경우에는요. 진한 오줌을 배설함으로써 수분 손실을 방지를 합니다. 보통 우리와 같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요. 오줌을 배설할 때 물이 어느 정도 섞이거든요. 물이 어느 정도 섞여서 나트륨과 같이 배설이 되는데 낙타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사막에 살기 때문에 물이 부족한데 오줌에 물이 섞이게 되면 그 낙타의 몸을 유지할 수 있는 수분이 적어지겠지. 그렇기 때문에 땀도 거의 흘리지 않게 되고요. 오줌에도 아주 진한 농도의 암모니아를
포함하고 있는 오줌을 배설하기 때문에 냄새가 아주 고약합니다. 그거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물과 생물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까지 살펴보도록 하고, 이제 마무리로 토양이랑 공기를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토양 같은 경우에는요, 크게 우리한테 양분을 주거나 우리 토양의 통기성이라고 해서 그거 살펴볼 거고요. 토양의 상성도 이런 거를 조절해서 생물한테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예시들을 읽어보면 그렇게 쉽게 지나갈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식지를 제공해 둔다든지 에너지 순환에 도움을 준다든지 그런 거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교재 예시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공기와 생물 살펴볼 건데요. 공기와 생물 같은 경우에는 앞에 토양처럼 우리 교재 예시 읽어보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두 번째 고산지대에 관한 예시 있죠. 그거 중점적으로 해서 그거 중심으로 예시 읽어보면서 스스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양과 공기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교재에 있는 내용 읽어보고 스스로 이해하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설명할 필요가 없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빛부터 공기까지 생물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하도록 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모두 안녕.